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이슈 속의 궁금한 것들을 살펴보는 정치와이,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사건와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들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뉴스 키워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푸틴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현지 시각 21일 오전이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자국 드니프로 지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한 발을 발사했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계속 침묵을 유지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다가 결국 푸틴 대통령이 나선 건데요. 푸틴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ICBM이 아니라 극초음속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도 ICBM이 아니다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시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사용했다며 이게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점점 전쟁의 그 양상이 거칠어지고 확전되는 것 같은데 또 동시에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비교적 상세한 시나리오도 로이터는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크림반도 반환을 위해 수만 명의 국민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크림반도 반환까지를 전쟁 목표로 두던 것에 비하면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처음에 컷오프됐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경선할 수 있도록 자신이 힘을 써줬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2022년 4월 초 지인에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 11명 중 3명은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해 4월 14일 처음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4월 18일 김 지사 컷오프에 대해서 5.18 폄훼 그리고 조계사의 공권력 투입해야 발언 등을 사과하면 재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날 즉각 사과했고 공관위는 강원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뽑기로 합니다. 이와 관련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를 움직인 덕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당시 공천은 단식 농성을 해가며 공천 배제의 부당함을 알린 끝에 자력으로 얻은 기회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완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논란입니까?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 공표는 또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의 이유인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14명이 발의를 한 겁니다. 1심 선고는 그 1심 선고 당시엔 그 당일에는 또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은 넘어가면은 선거에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 네.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그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동안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왔죠. 구형이 나왔습니까? 예. 군 검찰이 항명 등의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 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군 검찰은 7월 31일과 8월 1일 사이 김 사령관이 박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3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박대령은 이 이첩 보류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박대령 측은 전화로 이첩을 멈추라고 할 때 명령을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9일 이뤄집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내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최근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삼성, SK,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재계는 기업 분할이나 합병, 투자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는 게 재계 측 주장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이제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우선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했고요. 이사의 경영 활동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소액 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동시에 명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이 지금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 지분을 갖지 못한 주주들도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상법 개정안을 글로벌 투기자본 먹튀 조장 자해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201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했어요. 예. 그동안 이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마침내 그 진상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이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북한 IP 주소와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북한말인 헐한일 이런 말이 쓰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시세로 580억 원어치, 현 시세로는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렸는데 경찰은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현금화돼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스위스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6억 원어치를 환수한 다음에 업비트에 돌려줬고요. 지금 또 다른 범죄 정황이 없는지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절기상 소설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기온도 떨어졌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과 남부 지역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현재 백령도 초속 8.4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늘 일부 내륙에 안개가 깔려 있는데 오전까지 강원 내륙 산지 쪽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2도, 대전 11도 등 9도에서 16도 분포로 평년 수준이 되겠고요. 내일은 아침에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0도 안팎인데 내일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고요. 서울은 내일 1도 이상 됩니다. 전국적으로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의 추운 주말 아침이 되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11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동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서해와 동해 먼바다 쪽 물결 최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입니다. 네, 철도와 서울 지하철의 준법 운행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운행이 예상되니까요. 시간 여유를 두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 도로 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인데요. 양화대교로 못 가서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0분 정도 걸리겠고요.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변문호 보니까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안산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산 나들목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그리고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지난번 전대 나오신 이후로 별로 또 소식을 저희들이 듣지 못했는데 예. 1인 시위를 하는 걸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어떤 1인 시위입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국정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민심하고 많이 괴리가 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전당대회 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저하고 자치분권 활동을 같이 했던 많은 분들께서 얼마 전에 개헌운동, 국민개헌운동 추진본부 발기인 겸 발대식을 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제일 먼저 좀 이렇게 행동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예. 또 제가 평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주장했던 바라 아무래도 이제 87 체제가 지금 37년 흘러왔는데 시대 흐름에 맞지도 않고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원리랄까 헌법이 이 한 나라의 정체성하고 또 운영 원리를 규정한 국가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동안 지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5년 하는 거에 대해서 인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윤 대통령이 결단해서 개헌을 하면 좋겠다 이런 평소에 소신이 있었고 네. 또 그 운동본부가 함께 하고자 해서 제가 용산에서 얼마 전에 임기 단축 1년 그리고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하면 좋겠다. 네. 우리 당의 뭐 일부 의원들이 임기 2년 단축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뭐 거기에 쉽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기 단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나마 좀 뭐 하야나 퇴진이나 탄핵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용산 대통령실하고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하고 또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결단을 한 게 국민에 대한 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 말하자면 덩치가 커졌는데 옛날에 그 어릴 때 입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이제 거추장스러워하는 그런 그 개헌론은 그동안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대학 아카데미 강대인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 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네. 또 전직 국회 의장님들 모임에서도 하고 해서 사실은 뭐 학계라든지 시민사회 여러 단체에서 사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좀 만들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좀 개헌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임기를 보통의 개헌론은 대통령 임기는 현직 대통령 임기는 보장하고 그 이후부터 뭐 이렇게 그 임기를 뭐 4년 중임이 됐건 예. 내각제가 됐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1년 임기 단축을 말씀하셨는데 2년 임기 단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2년이나 1년이나 예. 이게 뭐 국민이 뽑은 5년 보장된 임기를 단축하라는 거니까 반대는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또 함께 하겠다. 또 국정 운영을 잘한다 이러면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지금 뭐 국민들 민심이 그 탄핵 하야 막 이런 것까지 그 요구를 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국정 기조를 획기적으로 이제 바꾸어서 이럴수록 나는 뭐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국제 환경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민생 경제 여러 부분에서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여야는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을 좀 많이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지금 뭐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 썰어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이제 정치권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뭐 민생 나라 망가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나마 뭐 모르겠습니다. 국정 기조를 확 바꿔서 최근에 이제 저 APEC인가 회의하고 지금 어젠가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내각 뭐 교체 이런 청와대 비서실 네. 이런 교체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럴 때 특히 이제 국무총리를 바꾸게 되면 일당인 야당의 그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테이블에 앉아야 될 텐데 정말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한 20-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예, 예. 쪽은 없고요. 네네. 이제 국회 자체 내에서 임기 임기 2년을 단축해요. 단축해서 예. 올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해지면 정권 교체는 되겠지만 87 체제의 권력 구조 중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미 지금 우리가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네. 그 제도나 이런 걸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교체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권 교체는 됐지만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법령과 제도 전면적인 뭐 제도를 바꾸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이런 또 민심과 위반되는 국정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에 여야가 큰 틀에서 그렇게 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헌을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강하게 불신하고 있고 예.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에 가보시면 뭐 민심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야당 모두에게도 이제 뭐 강도는 좀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요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전반적인 그냥 그 특정 정당,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렇게 야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그 임기 1년 단축 그 개헌 1인 시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먼저 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그 내부의 시선이라 그럴까? 예.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허위사실 뭐 공포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우리 당원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이라든지 또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가족들 관련해서 워낙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국민들이 상당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해서 이제 야당 대표 정적 죽이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뭐 이정교사 결과 예를 들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민주당을 그 응원하거나 지켜주는 국민들은 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전면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게 대우를 유지하고 당당하게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당의 내부 뭐랍니까 내부의 다짐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도 또 의원직 박탈형을 받아도 당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마 그럴 것으로 월요일 날 위증교사에서 또 유죄 선고가 나와도 그럴 거다. 그런 예상이시죠? 뭐 워낙 그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또 최고위원들이라든지 일사불란하게 이제 당이 네. 뭐 이재명 그 체제가 확고하게 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데 왜 움직이면 죽인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예.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특히 뭐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 당내를 오히려 그게 그 친명 뭐 비명 반명 이렇게 오히려 그 가르는 측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중진들이 발언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당내뿐만 아니라 당외에서도 뭐 이 대표를 지키고자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게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당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네. 나는 뭐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만 매우 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이제 비명계나 반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가 모시고 대담하고 있습니다만 김두관 의원님, 전 의원님은 적어도 친명은 아니잖아요. 비명인지 반명인지는 제가 뭐 모르겠는데 친명 뭐 비명 그라기보다는 나는 친당인데 자, 그러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에서 그렇게 경쟁을 하니까 오히려 뭐 탈당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요. 예. 내가 그래도 민주당 어려운 곳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인데 내가 왜 탈당하느냐 이렇게 예.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언론에서 분류하는 친명계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 그 KBS 라디오 같은데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고 하면 움직이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움직이니까 죽인다고 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그럴 염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뭐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뭐 또 그 우리 민주당의 이제 강점이 네.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성인데 네. 당내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정권의 탄압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당내 뭐 당 운영이라든지 당의 뭐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냥 당이 이제 일사불란한 게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는 거니까요. 예, 예. 사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KBS 전격 시사에 나가는 것조차도 지금 당이 어려운데 나가서 뭐 이야기하는 게 그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출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아, 그러셨군요. 그런 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거기는 개의치 않고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다양성이 힘이다. 이거는 뭐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 민주주의 정치의 주체인 정당은 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취지로 우리 김동완 의원님 지난 전대 때 예. 사실 안 될 거 뭐 몰라서 나갔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도 있다. 네. 민주당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도 그때는 이제 학대명 뭐 구대명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게 뭐 성분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네. 당내에 이제 다양한 목소리, 제가 그때 뭐 단 1%의 다른 목소리 있다면 그것을 대변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당 대표에 출마를 했고요. 네. 어쨌든 출마해서 뭐 12.12%인가 이렇게 얻었는데 그것도 뭐 다 보는 각도에 다 다르지만 저는 우리 당은 지금 한 250만 당원 중에서 권리당이 120만이고 적극적으로 그때 전당대회 참여한 분들이 38만인가 약 40만 되는데 이게 한 30% 좀 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30% 투표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85%를 이재명 대표 얻었는데 사실은 120만 중에 참여하지 않는 한 67, 8% 당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른바 일극 체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그 경고도 막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예. 그런데 사실 당 일극 체제라고 하는 거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되고 예. 또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뭐 종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뭐 이른바 거의 신격화하는 수준의 발언들이 당 측근 의원을 통해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안타깝다는 그 마음에서 네. 염려를 한 발언인데 약간 그 참 강하게 오바를 해서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엄하고 염려하는 걱정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당이 오히려 일극 체제로 간 그 그런 현상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도 하고 하던데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 보면 참 동의하기 어렵죠. 염려하고 안타까운 건 사실 좀 맞지만 당혹스러워요. 그런 예. 발언들이 나왔다는 거를 이제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죠. 그래서 뭐 당의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님들 중진들은 사실은 뭐 정치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진중하고 또 한번 그 스스로 좀 자기 검열은 아니지만 좀 걸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쭉 대응하다 보면 네. 오히려 뭐 본인도 정치하는데 부담이 되는 발언이고 당에도 좀 부담이 되는 발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설화들이 뭐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는. 예. 사실 이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들이 뭐 더불어민주당 170명이나 되니까 예. 어떤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 과잉 행동 때문에 또는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이른바 설화라고 하는 걸 겪게 되는데 네. 언론에서는 다른 국회의원이라도 같은 당 소속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공격적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내 발언도 아닌데 예,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고. 예. 그거야 뭐 숙명이죠. 정치하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 녹취가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네. 하나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남도지사도 하셨고 경남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명태균 씨를 아실 거고요. 예. 또 명태균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우리 네. 김두관 의원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 기자들이 뭐 전화 오길래 예. 전당대회 하고 나서 조용한데 좀 그래도 이름을 거론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그런데도 그 유수토마토 보도국장이 네. 첫 취재를 할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전화가 예. 와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 아냐고 물어서 예.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데 그 기자분이 그러더라고. 그 의원님은 경남에서 도지사 하고 지역구도 지금 양산을인데 네. 명태균 씨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경남에서 종횡무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 나는 잘 기억이 없는데 혹시 찾아보. 그래서 제 전화기에 한 3만 몇천 명 입력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찾아보니 그 명태균 시사경남 회장 2021년 5월 29일 차담 옆에 참고사항으로 책사 강태공 일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 본인이 책사라고 했는지 내가 그분이 뭐 시국 상황을 설명하고 차 마실 때 이야기한 게 좀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그게 이제 저 유일한 접촉이고 지난번에 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할 때 그 노영희 변호사인가 그분이 예. 그 강혜경 씨가 제출한 거라고 제 명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 이후에 전혀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예. 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와서 그거 뭐 따져봐야 되나 뭐 그러고 있는데 전혀 뭐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그 뒤에 네. 만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근데- 주로 지금은 이제 여당인 예. 분들하고 주로 만나고 뭐 여론조사 받고 한 것 같아요. 이 정치권에는 이제 뭐 명태균 씨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제 정도로 이른바 정말 전략을 수립하고 또 뭐 책사 역할을 하고 싶고 뭐 이런데 하다 보면 이제 사자가 좀 끼게 되고 그래서 브로커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네.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부당하게 네. 오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사안이 계속 우리 한국 정치를 막 쥐고 흔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뭐 녹취가 예컨대 한 100개가 있다. 100개를 다 그냥 까고 네. 수사 가자 이거는 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슈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 지도부의 뭐 전략 이런 일은 잘 전략이. 이 예를 저는 뭐 잘 뭐 관여를 안 하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아마 뭐 한꺼번에 확보한 녹취록을 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네. 뭐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든지 있어서는 안 될 사안들이 있다면 어쨌든 뭐 그걸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뭐 또 전격적으로 해서 네. 그 상황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논평을 했지만 뭐 제가 만나는 국민들은 이 명태균 씨에 상당히 많이 그 의존했다. 최근에 뭐 강원도지사 김진태 예. 도지사가 농성을 해서 쟁취한 그 갱선도 명태균 씨가 정리해서 갱선하게 해줬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발언하고 있는 녹취가 나왔던데 네.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뭐 선거 개입이고 또 대통령 내분을 통해서 했다면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정부의 그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한 거 또 대선 이후에 어쨌든 김영선 공천에 관한 이런 걸 국민들께서는 뭐 쉽게 납득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약간 이제 정치권을 떠나신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운데 있으신 것도 아니라서 예. 또 지금 이제 야당에 뭐 이런 요즘 신상김이라고 불리는 예. 분 중에 한 분이시라 약간 거리를 두고 한국 정치를 보면 좀 더 잘 보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무리 말씀으로 한국 정치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분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 훨씬 더 좀 잘 보이듯이 저도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도민심을 더 좀 잘 파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님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민심이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생이라든지 지금 국민들 뭐 정치라는 게 국민을 먹고 사는 문제를 고통을 잘 해결하는 건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도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여야가 싸우니 국민들 마음도 편하게 안 해주고 있고 이러니까 참 걱정이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회에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민주당이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 윤순진입니다. 올해 여름 너무나 더웠습니다. 평균 온도로나 열대야수로나 역대 1위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 또 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금사과, 금배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4, 5층 정도는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제작한 그런 물건을 구입하시고 과다 포장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고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워낙 소규모가 가능하고 분산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발코니, 베란다 이런 데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펀드 상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표현하죠. 생산도 함께 하는 그런 소비자이자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동성 고기압이 아닌 대륙 고기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찬 공기가 흘러들어오면서 오늘 기온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3도대고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도, 전국적으로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평년 수준이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등 11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날씨는 맑겠습니다만 울릉도 독도루는 찬 공기와 따뜻한 동해 사이에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일까지 뿌려지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지금 서해와 동해 쪽에 풍랑도 여전한데요. 오늘 서해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대 4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 오늘 밤 강원 동해안, 내일부터는 경상권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어제 14.1도였던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로 내려가고요. 강릉 12도, 대전 11도 등 9도에서 16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짙은 안개가 껴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3.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정치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단계 사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먼저 시작하시죠. 저는 불필요한 자중질환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죠. 예. 예. 그 자중질환을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일으키고 있다 봐요. 처음에 이거 한동훈 대표가 문제될 때 바로 근데 그 8명을 조사해 가지고요. 동명이인 한동훈이 있다. 7.3년 한동훈 없다. 바로 이제 발표하니까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들 놓을 때 똑같이 조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시스템상. 아하. 그러면 이게 그 우리 가족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맞으니까 말을 이제 못할 그렇다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일단 이게 가족이 맞는가 아닌가는 이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집에. 바로 확인되잖아요. 이거부터 이게 예스냐 노냐, 가족이냐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도용당한 거냐, 이거부터 말하고 그다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저는 자중질환 꼬이고 때려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동명이인 8명이다 할 때도 그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한동훈 대표는 근데 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그 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팩트가 확인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을 거라는 주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가족들은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서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간단한데 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냥 궁색하네요, 한동훈 대표. 궁색하다. 서정욱 변호사들은 궁색하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님은 뭐 본인 말씀하시는 거고 궁색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언제까지 이거 당 게시판 논란 가지고 이 여당이 이 엄중한 시기에 이거 싸워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민생투기 만들겠다, 무슨 뭐 가상화폐 이제 뭐 자산 가상자산 유예하겠다, 뭐 이제 과세 유예하겠다, 뭐 이런 거 내놓고 있는데 그걸 열심히 해요 요즘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러니까 뭐 시선 돌리려는 것 같아요. 본인이 민생 뭐 책임지겠다는데 별로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뉴스가 안 돼. 네, 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다. 이거는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듯이 문객이 우리 또 같이 근무해봤으니까 굉장히 그런 수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문객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비판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만약에 가족이 한 게 맞다라면은 가족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한 게 맞다라면은 그냥 정면 돌파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족이 한 게 맞는데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제가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뭐 지지자들의 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털고 가야지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사과의 골든 타임이 지난 것 같아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보고 계속 사과해라 하는데 본인도 이게 지금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욕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게시판에 당원들이 뭐 대통령 욕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게 특정 세력이 수십 개 나아가서 이게 수백 개 계정을 이게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정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김경수 사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백 개 계정에서 동시에 사면을 반대한다,
왜 윤 대통령은 사면을 하려느냐 이렇게 반대글을 대대적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보고 전체 당원의 뜻이 압도적으로 반대구나 또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이게 언론이 또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뭐 욕 이런 것도 이게 당원으로서 부적합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슈마다 수백 개 계정을 특정 어둠의 세력이 그걸 가지고 계속의 여론 방향을 몰고 가요. 그리고 이게 전체 당원의 뜻으로 포장을 해요. 이게 가장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봅니다. 그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에. 네. 저는 뭐 법적으로는 뭐 당원 게시판이라고 해서 대통령 비판 글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건 법적으로 하는 얘기고 적어도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한 것이라면 집권당 대표와 그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그것도 보통의 욕이 아니잖아요. 그 입에 담기 어려운 폐륜적인 그런 욕설을 섞은 걸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말씀하세요, 김정일 평론가. 이제 뭐 구체적인 저도 이제 뭐 내용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의 이제 판단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할 내용이냐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목덜미는 잡힌 것 같습니다. 목덜미는 잡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딱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하란 대로 해라 지금. 그러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어제 그 친한계 되게 재밌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순방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오니까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굉장한 고민이 들었대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오지 말라라는 게 진짜 그러면은 진심이냐 아니냐. 지금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뭔가 이제 고민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다음 주에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제 재의결 이거에 대해서 이탈표를 막는 용도로 지금 친윤계가 지금 이런 거를 좀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내부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그럼 이 얘기가 잦아들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이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사태. 이 사실 명태균 씨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인데 계속 그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은 그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녹취록이든지 하여튼 뭐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녹취록이 지금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공천 관련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등. 저는 이 상황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주시죠.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명태균 씨의 그 허풍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좀 놀아나고 있다 언론들이. 아마 이제 그 언론들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정권 공격에 소재를 쓰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김진태 문제는요. 그때 그 제가 방송할 때인데 압도적 경쟁력 1위인데 컷오프가 돼버린 거예요. 5.18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방송마다 김진태 경선계에 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단식장에 찾아가서 서로 만나고 이래가지고 경선을 된 거예요. 이걸 마치 이게 뭐 명태균 씨는 내가 다 했다. 내가 살려줬다. 그러면서 이게 또 김건희 여사를 하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는 이게 그 자기가 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김진태 공천에 개입한 게 없어요. 오히려 따라서 저는 너무 언론들이 자꾸 이게 말 한마디에 계속 그 명태균 씨 놀아나서기 명태균 씨가 굵직굵직한 정치 사건은 전부 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검증 없이 거기에 저는 놀아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 공천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니라 서정욱 변호사가 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도 숟가락을 하나 얹었다는 거고 명태균 씨도 뭐 이준석 대표한테 했겠죠. 하면 어느 숟가락이 더 컸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 공천권자는 이준석 대표잖아요. 예.
아마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영향이 그때 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단일장에 찾아 만나고 한 번 보면 명태균 씨가 쟤보다는 조금 역할을 더 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러니까 살다 명태균 위에 서정욱이 있다라는 이런 신박한 논리까지 제가 지금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니 뭐 과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명태균이 지금까지 녹취록 나온 거 얘기해가지고 사실관계가 그게 그렇게 안 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도 그러니까 공천 받고 뭐 충성서약 얘기가 있잖아요. 그 충성서약의 맥락이 뭐냐면은 2019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있을 때 그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배우자 학력 위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서울대 경영학 석사 뭐 이거 서울대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공부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써 있던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후보자가 예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입니다. 이거 증명서 한번 내보세요 라고 하면서 와 이거 정말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이제 일설에 듣기로는 굉장히 그 김건희 여사가 경로했다. 당시에 서울대 지금 실제 뭐 다닌 건 맞으니까요. 이제 학사는 아니고 이제 석사로 더 경영학 석사 한 건 맞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어렵게 성취한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눈밖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서약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루트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수사를 해보면 됩니다. 뭐 이걸 복잡하게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할 의미가 있나요? 이건 수사를 하면은 다 드러날 텐데 이거를 뭐 계속 이제 허풍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그러면 명태균이 얘기해가지고 안 된 게 뭐가 있는지 김영선 공천 해가지고 실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됐어요. 창원 산단도 다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정황이 있잖아요. 무슨 도시 정비 계획도 지금 다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지금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수그리고 뭐 창원 시장까지 만나고 부시장 와가지고 맨날 브리핑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면 된다. 예.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저는 선후가 바뀐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됐을 때 그걸 보고 내가 다 했다. 그다음에 김진태가 되고 내가 다 했다. 이미 이루어진 거 내가 다 했다고 하니 사전에 자기가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선우가 다르잖아요. 그 말은 다 맞죠. 영향력의 크기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의 과장은 저는 있을 수도 본다. 원래 정치 브로커들이 원래 과장하잖아요. 근데 없는 거가 지금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면 수사 이거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수사야 하는 건데. 아니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요 수사가 또 뭐 맞는 걸 다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말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자기가 천지 창조를 했다면 이게 천지 창조 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 모든 게 100% 말은 맞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했다 하니 제 말은 이게 사전에 자기가 그걸 했다는 이런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어제 오늘 한 녹취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내막도 잘 모를 때 그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최소한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예전의 녹취라도 실제 발생한 일의 시점과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시점이 뭐 며칠이거나 몇 주거나 이렇게 시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갖고 선호 관계는 이제 아니, 수사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네.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김진태가 굉장히 어렵게 올라갔는데 그 맥락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를 명태균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 허풍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예. 지금 수사하면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미 명태균이나 김영선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나 또는 윤상현 의원, 한기호 의원 등 당시에 한기호 의원은 뭐 사무총장이고 뭐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 이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도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이미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누구는 뭐 수사에서 봐주고 누구는 수사에서 빼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날 대로 드러났고 만약에 검찰이 누굴 좀 빼주려고 해도 이후에 녹취록이 만약에 하나 더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증거를 쫓아서 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수사하면 된다는 거는 뭐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저는 그 윤한홍 의원 이야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윤한홍 의원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아예 뭐
윤리에 제소를 하겠다든지 마치 이게 명태균 씨를 뭐 회유 공작을 한 것처럼 이런 게 그 공세를 또 펴고 있어요. 근데요, 윤한홍 의원의 그 발언은 뭐냐? 명태균 씨나 나오고 있는 이제 녹취록들이 보면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것도 있고 뭐 강혜기 씨가 한 것도 있겠죠. 지금 녹취록들이 보면 뭔가 이게 불리한 것만 악마적 편집으로 짜깁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에서 불리한 것만 공개가 되고 있으니, 아예 반대 경우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끄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녹음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측. 왜 모든 게 녹음되니까. 그러면 이게 명태균 씨 모든 녹취를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해 보세요. 이 발언한 거예요. 이게 윤한홍 의원이 뭘 잘못했죠? 악마적 편집하지 말고 유리 분리 떠나서 모든 걸 다 공개해봐라. 대통령이 당신을 화내고 끄는 녹취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발언입니다. 이건 회유가 아니에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잖아. 저는 민주당이 윤한홍 의원에 대한 공세는 멈춰야 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은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요 상황에서 그 요 회유 뭐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클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거. 왜 그러냐면은 명태균 씨가 계속해가지고 윤한홍 의원을 견제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동아일보 예전에 초기에 단독 보도 보면은 명태균이 사기꾼이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천도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경남지사 윤한홍 떨어뜨리고 박원순을 밀었다라는 게 명태균의 주장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뭐 진위 논란이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한 녹취록은 나오잖아요. 아유,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큰 인물이고 큰 그릇인데 비서실장에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것도 약간 돌려까기 같이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한홍 의원이 왜 이 상황에서 굳이 명태균한테, 상식적으로 윤한홍과 명태균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제가 서정욱 변호사랑 서정욱이랑 김준일이 철천지 원수야. 근데 서정욱이 나를 고발을 했어. 그러면 내가 두 분이 그런 사이예요? 실제로 친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서 고발 좀 취하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줍니까? 원수끼리? 그럼 녹취하겠지. 네, 녹취를 일단 해놓고요. 또 하나는 조건을 내겠지. 야, 그러면 네가 고소한 것도 취하해봐. 너 쌍방 고소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가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아무리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선의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애시당초에 명태균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10월 31일 날 녹취록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고 11월 1일 초에 지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노컷뉴스 보도 보니까 지금 정정식 의원도 지금 접촉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소위 말한 윤핵관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책회의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작업 좀 해봐라,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지금 정황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예. 네, 그래. 아니 뭐 윤한홍 의원에게 거래 조건이나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거니까요. 뭐 저는 이 문제는 이게 그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봅니다. 하여튼 뭐 수사를 해봅시다. 제가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이게 뭐 의혹을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피곤해해요. 그냥 수사할 사안이면 수사해서 깔끔하게 사실관계 정리하고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그리고 털어가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야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그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정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까요? 민주당은 겉으로는 일단은 단일대오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아직 움직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확실히. 지금 오히려 그리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오히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뭐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명들 뭐 제 최민희 의원이 뭐 비명들 움직이면 뭐 지지자들과 함께 죽이겠다 뭐 이런 거 사과도 본인 이제 정정도 하고 과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진짜 그런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월요일 날까지 나오면은 조금씩 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기류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팍 바뀌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위증교사가 이제 유죄가 징역형, 이게 원래 이제 벌금형이 검찰에 따르면 5년 동안 6%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4%는 다 징역형이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원래, 그리고 옛날에는 유죄로 인정이 되면, 유죄가 인정이 되면요. 근데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 구조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대방이 다른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라는 것도 로비스트 김인성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판결문에 나오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국토부 협박을 받았으면은 김인성 씨가 로비를 해야 될 죄송합니다. 예,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논리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김진성 그 전 비서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은 검찰이 징역 10개월 구형했거든요. 그러면은 교사범이 좀 더 형이 세게 나오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좀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9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니지만은 이화영 2심이 열리거든요. 1심에서 9년 6개월 받았는데 그 같은 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거 판결을 하게 그렇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논리 구조 그 판결문 보면은 그냥 이재명이 다 시켰다라고 거의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그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좀 어쨌든 그거에 대한 뭐 억울함이나 이를테면 뭐 무리한 기소 뭐 이런 건 차치하고더라도 법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예.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미 선거법으로는 끝났다 봐요. 선거법의 징역형이 항소심에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 날 또 아마 저는 실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정 구속은 안 해도 실형이 예상돼요. 징역형의 실형이. 그러면 이게 그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부관 참시입니다. 2번. 그러면 이게 거의 아마 민주당은 플랜 B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뭐 김동연 도의사하고 같이 막 방문하고 이러지만 아마 이제 곧 아마 저는 반 이재명계가 상당히 그 활발하게 놀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 법적으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거 첫째는요. 이번에 뭐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버린다. 공직선거법에 뺀다. 뭐 또는 그런 얘기가 발의했어요. 예. 발의했어요. 박희성 의원이. 그다음에 그 당선 무효 100만 원을 1000만 원 올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입법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이게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 이런 민주당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 취지에는 약간 공감해요.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이렇게 그 형량을 조정하는 거는 뭐 1000만 원으로 할지 500만 원 할지 그런데 너무 좀 빡빡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말을 가지고 특히 말을 가지고 이렇게 처단하는 건 별로 없어요. 뭐 트럼프 예전에 후보 거짓말 무지 많이 했다고 언론이 다 팩트 체크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기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말로 돈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거니까 돈은 엄격하게 죄고 말은 좀 풀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 취지로 이제 예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에서 대법에서 무죄가 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만은 이게 해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났으면 이게 그러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여야 저는 이게 없었으면은 여야 합의로 조금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일단 국힘에서 안 받을 테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테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게다가 법안에 보면은 이게 법이 통과된 지 3개월 안에 이게 시행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빨리 통과가 되면은 내년 이재명 대표 한 5, 6월 정도로 대법원 예상이 되는데 3.3이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이게 발효가 되면은 뭐 법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해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법을 해석하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재판할 때 판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그렇게 얘기죠. 관행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지금은 통과되기는 힘들다. 좀 나중에 이런 거 없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처벌 조항이 폐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면소 판결합니다. 아하. 아예 공소를 면해버려요. 아하. 사실상 무죄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간통죄로 재판하다가 폐지가 되면요. 그냥 소송을 끝내요. 면소. 우리가 면소가 4개 있는데 일반 사면하면 면소됩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도중에 완성된 면소가 돼요. 그다음에 일사부질에 반하면 면소고 그다음에 요겁니다. 법이 폐지가 되면 면소입니다. 4개. 그러면 그걸 노리고 지금 발의를 했다고 그걸 노리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중에 돈은 묻고 말은 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거짓말을 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거짓말 가지고 네 마음대로 싸우고 해라 이게 아니고 진실한 말로 싸워야지. 그러면 유권자는 뭘가 검증하죠? 전부 다 아니요. 거짓말 당하면 그게 뭐로 검증하냐?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이재명 거짓말했다, 뭐 누구 윤석열 거짓말했다 이렇게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의 자유시장의 기능에 맡기라는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자유 35번씩 얘기했던 거기에 부합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 좋아하면은 그 법 체계도 좀 대륙법에서 좀 이제 영미법으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 이러는 취지예요. 알겠어요. 예. 예. 자, 지금 재판 선거와 장애 집회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미친 정권 미친 판결. 그다음에 신의 종. 뭐 움직이면 죽는다. 지금 이게 너무 센 발언이었다고 한 3일 후에 얘기를 해도 그리고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을 갖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을 마지막 주제로 해서 정리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 최민희 의원도 이제 본인 발언에 대해서 좀 내가 셌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지지층이 상당히 격앙돼 있고 지지층에 대해서 조금 소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그 얘기를 지금 꺼내진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판결이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의 민주당 지지자들 좀 격앙돼 있는 거에 좀 부응하는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어요.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왕으로 여기고 진보는 교주로 여긴다. 저는 이 신의 종 신의 사제를 보면서 교주구나 역시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과해요. 제가 보기에 신의 사제 신의 종 이게 이런 거 좀 이해하시고 보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이런 것까지 꼭 하셔야 되나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미친 판결 이거는 이게 사법부를 못 오가는 거다. 앞으로 이게 사법부 판사들이 인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은요. 원래 김혜경의 배우자 실장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민간인의 비서실장을 합니까? 이분이 아무리 명배청가를 불러도 어떻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명상록을 인용하면서 신의 사제 종이라 했거든요. 너무 아부가 지나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이분은 과방위원장이 어떻게 반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면 내가 죽인다. 이거는 이게 해도 당내에서 너무한 발언 아닙니까? 지금 이게 좀 이성을 되찾아야 돼요. 민주당 전체가 약간 이게 광기에 휘말려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근데 배우자 실장 같은 경우에 선거 기간에는 배우자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관리라든지 이렇게 필요해서 다른 후보들도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지금 실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같이 보조하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고 신의 종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과했다. 저는 신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김준일 평론가 이 말씀을 마무리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30초밖에 없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 마무리 한 말씀. 꼭 한 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 적절하다는 게 49, 그다음에 잘못된 판결이라는 게 41. 이거 다 읽어줘야 됩니까? 네, 엠브리 퍼블릭 케이스텔 돼.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 보면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 말은 민심의 법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패배했다. 네. 이 말입니다. 여론조사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다 갔습니다. 민심의 법정도 패배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 Y에 이어서 사건 Y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청조 사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어요? 네네. 전 청조 사건이 뭐죠? 일단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있는 것입니다. 전 청조라는 사람이? 네, 그렇죠. 네. 아마 남현희 씨와 연관된 그런 사건이죠. 예. 펜싱 여자 국가대표 네네네네. 메달리스트. 네. 예. 네, 일단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어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전청조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어제 선고된 2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네, 1심에서는 특경법상의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그리고 1심 진행 중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그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 네. 부분은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12년과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심에서는 1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16년인데 3년이 깎인 거네요.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중형이 선고된 건데 네. 이 중형 선고가 이 특경가법 때문에 된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사기 범죄의 그 규모가 커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1심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상의 사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이 각각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네. 2심에서는 병합하여 심리가 되었는데요. 병합 심리는 관련 사건 간 판단에 있어서 양형 균형과 불이익 회피 등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2심에서는 병합 심리를 하게 되면서 양형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병합하면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을 때 나오는 형량을 네. 합친 것보다는 좀 적어집니까? 좀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긴 그러면 합니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병합을 원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뭐 형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 전 청조시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요, 사실 가중 처벌을 받아도 한 10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3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양형 기준보다는 좀 높게 선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죄질이 나쁘다라고 재판부가 봤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유명인과 사귀는 점을 어필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고 심지어 성별까지도 좀 속였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분명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고요. 또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고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았고 사실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모두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중에 성별을 속였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네네.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청조 씨와 사실은 교제하는 사이다라고 네. 하셨고 결혼할 것으로 발표까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재혼 상대로 이렇게 속이기도 했죠. 네. 사실은 뭐 남현희 씨가 다들 알다시피 여자분이시니까 그죠? 네.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전청조 씨는 남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도 그렇고요.
했어요. 근데 남현희 씨의 진술에 의하면 전 씨가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것 두 개였는데 나중에 1로 시작하는 것만 사용했다라고 1로 알고 있었고요. 시작하면 남성, 그쵸. 2로 시작하면 여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전 씨가 그중에 1로 시작하는 것만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 씨가 또 가슴 절제 수술을 한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씨가 좀 남자 화장지도 사용하고 또 남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별 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라고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성별을 속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사기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 씨가 굳이 남성이라고 속이고 다닌 이유는 전 씨가 그 사칭한 모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 일가에서 그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이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뭐 일부러 좀 남자라고 하고 다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사기를 위해서 성을 그 위장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성 정체성 의 어떤 문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사실 확인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사기 혐의로 지금 어쨌든 중형이 나왔는데 어떤 수법을 썼습니까? 정청조 씨가? 예, 일단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2022년 한 4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다. 그리고 미국 유명 IT 회사의 대주주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알려주겠다. 뭐 내년에 IT 기업이 상장하려고 하니 투자해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를 했죠. 그리고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의 그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 계약서나 자신의 은행 잔고가 51조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는 등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이 거기에 속았고 그래서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피해자들이 한 35명 정도이고 피해액은 약 35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기범들이 그 여러 가지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뭐 우선 사기범죄들의 사무실은 뭐 강남에 떡하니 뭐 네. 우선 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 번쩍번쩍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돈이 많고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남현희 선수도 결과적으로 이 전청조 씨의 사기 범죄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조금 언급하셨다시피 사실은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 씨를 재혼 상대라고 사실은 공표를 하기도 했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남현희 씨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실제 뭐 남현희 씨의 인지도를 믿고 투자했다는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었었죠. 예, 근데 사실 이 수사에서의 어떤 그런 핵심은 남현희 씨가 전 씨의 사기 정황을 알고 그러니까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공범이냐? 그렇죠. 공범이냐. 그리고 남현희 씨가 설령 뭐 완전히 뭐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한 그런 전 씨의 사기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냐? 그렇죠. 아니면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는지가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수차례 대질 조사도 하고 평소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나 대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살펴봤지만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네. 남현희 씨는 무혐의가 됐으면 그러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신의 이름과 그 이미지가 도용당한 네. 사기에 악용당한 그런 네.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전청조 씨의 이 사기 범죄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청조 씨가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도 사기 범죄를 상당히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알려진 사기 정과는 한 10범 정도. 10범이요? 네네네네. 20대 후반이라면서요? 그쵸, 많죠. 네, 그 좀 사기 수법을 좀 살펴보면 네. 뭐 서울에서 뭐 물 관련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을 주겠다는 등의 사기를 한 적도 있고, 뭐 나는 모호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을 준다? 그렇죠. 이건 누가 들어도 사기 같은데. 그죠,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나는 모 호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다. 카지노에 복귀할 예정인데 복귀하면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라면 뭐 취업 명목으로 돈을 좀 뜯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나랑 결혼하자, 그러니까 뭐 함께 살 가구가 필요하다, 카드를 주면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투자금 사기, 뭐 취업 사기, 재벌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죠. 그래서 실제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2022년에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나오자마자 또 이번 그 남현희 씨와 연관된 어떤 이런 사기를 행각을 또 벌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아까 사건 병합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사기 사건은 지금 쭉 설명을 하셨고, 또 다른 네. 사건은 어떤 사건이 병합된 겁니까? 네, 그것은 바로 전 씨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네.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 엉덩이 부위를 한 1m 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차례 정도 때린 것과, 예. 또 조카가 남현희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의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뭐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하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가 된 거죠. 그리고 네. 또 그 사건에서는 또 전 씨가 남 씨의 다른 조카에게 또 내가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상장회사에 1억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뭐 투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투자금을 권유했고 실제로 돈을 받았죠. 한 3차례 정도 한 억대의 돈을 입금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아까도 좀 언급을 네. 하셨다시피 사실 뭐 이렇게 남 씨의 조카뿐만 아니라 남 씨의 친인척과 지인들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고 실제 피해자도 이렇게 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뭐 자기 조카도 아니고 남현희 씨의 조카한테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매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 재질이 굉장히 안 좋군요. 네,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 사실은 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예. 좀 이상하네요. 네,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많이 드는 그런 더구나 사건이긴 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이 성을 감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참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남현희 씨도 좀 트랜스젠더라고 좀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알고 있었고 조금 좀 더 이렇게 하자면은 실제로 뭐 남현희 씨에게 뭐 임신 테스트기를 갖다 주면서 뭐 임신을 했다라고 믿게도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죠. 사실 참 저도 좀 이해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이런 네. 부분들이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워낙 사람 심리를 잘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청조 씨도 그러한 점을 좀 10분 활용하다 보니 남현희 씨도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사기 범죄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지금은 사기를 안 하니까. 네네네. 어떤 사람을 제일 사기치기 쉽냐 했더니 자기한테 사기 한번 당했던 사람을 제일 사기치기 쉽대요. 아, 그렇죠. 일단 믿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럼 경계할 것 같은데요. 그저 5분 10분이면 그 경계심을 다 해제하고 다시 그렇죠.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네. 정말 이런 황당한 이야기에 넘어가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 주면 6개월 후에 50억. 네. 어떻게 뭘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있는지 뭘 조심해야 돼요?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네, 없다.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자신의 자산을 함부로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투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마음먹고 작정하고 속이자고 하면 사기인지 밝히기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이 호의를 갖고 접근하는 거 경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을 넘는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돈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냄새가 난대요. 엄청난 돈 냄새를 맡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네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교훈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와의 정재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근길은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지금은 이 정체도 점차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장안교에서 성수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평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인천 요금소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서인천 부근에서 지체고 부천에서 신월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는 기흥 부근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지난번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했더랬는데 이번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가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데려오려면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전문 취업이라는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비전문 취업 비자는 뭐 건설이나 농업, 어업,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만 해당이 되었거든요. 근데 다른 비자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기는 합니다. 뭐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비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이거나 뭐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운수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비자 발급을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가 예상을 하기로는 만약에 이 비자 문제가 잘 풀리면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꽤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뭐 관사나 직원 식당 같은 것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아낄 수도 있어서 좀 인기가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기사를 고용하려는 이유가요. 코로나19 이후에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아하. 상대적으로 좀 급여가 더 높은 배달업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급여가 낮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도 처우가 그나마 좀 더 나은 시내버스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당연히 뭐 배차 간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승객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외국인이 유입이 되면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운전이라는 게 교통사고가 날 때는 인명피해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기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승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거슬러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승객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때그때 의사소통이 좀 안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온 이민자의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에 2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럼 이 얘기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민자 증가율만 봤을 때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증가율이 50.9%나 달했는데요. 규모 자체로만 보면 물론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 미국이었고요. 뭐 영국, 독일,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증가 폭 자체가 컸고요. OECD가 집계하는 이 이민자라는 기준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얻어서 완전히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난민이나 유학생, 또 뭐 단기 취업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OECD에다 보내는데 지난해 이민자가 8만 7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증가율이 높았고요. 이렇게 한국의 이민자 증가율 높았던 이유를 봤더니
워낙 일손이 부족해진 곳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농어촌에서는 짧게 일하고 귀국할 수 있는 이런 단기 비자 요건이 완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업장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9명 정도였는데 이걸 12명으로 늘려줬고요. 또 1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을 해줬었는데 일주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또 근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민을 온 경우가 크게 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공부를 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한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총기 규제 때문에 치안이 우수하다 이런 점들을 꼽고 있고요. 또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가 우수한 것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뭐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할 것인지는 또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게요.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보유세를 과세할 때 매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이라는 숫자를 곱하게 되는데 이 곱하게 되는 숫자를 올해랑 똑같이 69% 정도로 동일하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에다 곱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만약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화율 숫자를 동결하더라도 내년에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집값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내려갑니다. 내년도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를 추정을 해봤더니 올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화율 숫자는 동결을 해도 이 시세가 크게 올라서 공시가격도 높아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봤더니 강남 3구는 올해보다 20에서 30% 정도 보유세가 더 늘어나게 될 걸로 보이고요. 공시가격에 따라서 12억을 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강남 3구의 경우에는 뭐 공시가격이 12억 넘는 경우들 훨씬 많아서 세금 부담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또 서울의 그 집값 상승폭이 컸던 마포나 용산, 성동구 이런 마용성 아파트들도 한 10% 정도 더 올해보다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청약 인기도 계속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정 청약 이거 뭐 좀 적발이 많이 됐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에 분양이 된 단지들 중에서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7건의 부정 청약 행위들이 적발이 됐는데요. 사례를 보면 남편하고 함께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여성이었는데 지난해 경기도 성남의 위례신도시 아파트 청약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약 가산점 받기 위해서 아예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머니와 장모를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에 위장 전입시킨 다음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주택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장 전입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주요 유형을 보면 이렇게 위장 전입이 전체 85%로 가장 많았고요. 또 집이 있는 배우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뭐 허위로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주택자 자격을 얻어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특별 공급을 노려서 이 북한 이탈 주민한테 금융인증서 넘겨받아서 대리 청약을 한 경우도 1건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법 위반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부모 가족 특별공급에 부정 청약한 18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위반 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국토부가 당첨 취소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 청약 걸러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이 현존하는 컴퓨터 중에서 계산이 가장 빠른 컴퓨터가 이른바 슈퍼컴퓨터인데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컴퓨터는 그 0하고 1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게 특징인데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예를 들어 일반 컴퓨터로 1억 년 이상 걸리고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몇 초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네.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양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127 큐비트라는 단위인데요. 이게 2의 127승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게 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주의 별의 개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시대가 진짜 활짝 열리면 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최초의 양자 컴퓨터가 IBM이 만든 거고요.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성인 남성 키 정도 높이의 원통에 있고 그 안에 샹들리에 모양의 본체가 들어있는데 사실 엄청 거대하긴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칩은 손가락 2마디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걸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아주 낮은 온도의 환경이 필요해서 주변 장비들을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 IBM 양자 컴퓨터가 설치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5번째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없어서 해외 거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도입이 된 만큼 뭐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물류 같은 영역에서 좀 활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뭐 요즘은 뭐 웬만한 데는 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라 그러잖아요. 네. 계좌에도 비밀번호, 뭐 스마트폰에도 비밀번호, 집에 가면 또 다 이제는 이 누르는 디지털 문잡이라 비밀번호. 어떤 비밀번호들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1, 2, 3, 4, 5, 6, 7, 8 같은 건 안 쓰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흔한 비밀번호가 1, 2, 3, 4, 5, 6이 2년 연속 1위였습니다. 2위는 1, 2, 3, 4, 5, 6, 7, 8, 9였고요. 3위는 1, 2, 3, 4, 5, 6, 7, 8이었습니다. 저는 1, 2, 3, 4를 쓴 적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번호라서 한국은 어떤 비밀번호가 가장 많았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 역시 1, 2, 3, 4, 5, 6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영어 자판의 맨 윗줄을 쭉 나열해서 쓰는 쿼티, QWERTY 1, 2, 3 이게 그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비밀번호 설정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안업체에서는 이 비밀번호 보안 강화하기 위해서는 20자 이상 암호 만들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 20자 이상이요? 네. 그걸 어떻게 외워요? 네, 외울 수 있게 어떤 조합을 본인이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집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는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하여튼 비밀번호 알아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전격 시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